지금 한국 경제 앞에는 문 두 개가 동시에 닫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가 2월 24일부로 10%로 발효됐습니다. 15%까지 올리겠다는 예고까지 붙어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양대 생명선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지구 반대편의 거인 하나가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2026년 2월 23일 브라질 대통령 룰라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21년 만에 국빈 방한,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경제사절단 300명, 기업 230개사, 보잉, 에어버스 다음 가는 세계 3위 민간 항공기 제작사 엠브라에르 수장, 중남미 최대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 수장까지 비행기에 태워왔습니다. 한국 쪽 라인업도 심상치 않았죠. 이재용, 정의선, 구광모, 정기선, 삼성, 현대차, LG, HD현대, 재계 4대 그룹 총수가 동시에 한자리에 섰습니다. 결과는 67년 수교 역사상 최초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MOU 10건 체결, 4개년 행동계획 채택. 테이블 위에 올라온 의지만 봐도 희토류, 반도체, 방산, 우주, 민항기, 조선, AI, 남미 자유무역 협정까지. 한 번의 정상회담에서 이 정도가 동시에 터지는 건 이례적입니다. 브라질이 왜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 한국을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은 왜 이걸 두 팔 벌려 받아들인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챕터 1. 자원만 있는 브라질, 기술만 있는 한국. 이 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양쪽이 각각 뭐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브라질부터 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자원의 괴물이에요.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 2,100만 톤. 니오뷴은 전 세계 생산의 약 85에서 90%를 독점하는 압도적 1위. 니켈 매장량 세계 3위, 철광석 2위. 2025년에는 브라질 발레가 호주 리오틴토를 제치고 기업 단위로는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세계 최대 담수 보유국. 땅 밑에 묻힌 것만으로도 수십 년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문제는 60년 넘게 이걸 캐서 밖에 파는 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희토류 원석을 캐서 중국에 넘기면 중국이 가공해서 10배, 20배 비싸게 되팝니다. 부가가치가 전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구조.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진 나라인데 정작 그걸로 뭔가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룰라가 이번 방한 중 조선일보 서면 인터뷰에서 이걸 정면으로 인정했어요. 브라질은 단순히 핵심 광물 공급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 정제, 가공, 부품 제조까지 포함된 형태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원자재 수출국이라는 60년짜리 함정에서 나오겠다는 선언입니다. 브라질 기업인들도 이 현실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세계 3대 컨설팅 기업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2025년 11월에 낸 보고서 제목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는 브라질에게 혁사적 기회다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세계 최대 전기모터 제조사 웨그의 CEO 알베르토 쿠바가 이렇게 말했어요. 브라질은 세계 최대 규모 희토류 매장량을 가졌지만 이 우위를 글로벌 리더십으로 전환할 산업 구조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 자원은 넘치는데 그걸 산업으로 바꿀 기술이 없다. 이게 브라질이 300명을 데리고 날아온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혼자선 못해요. 가공 기술도 제조 노하우도 공장 설계 역량도 없으니까. 그래서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방산까지 한 나라 안에서 전부 만들어내는 곳. 미국과 중국을 빼면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왜 호주나 캐나다가 아니라 한국이었냐면 호주는 이미 중국 자본이 깊숙이 들어가 있고 캐나다 희토류 매장량은 브라질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브라질 입장에서 한국은 정치적 부담 없이 제조업 풀스택을 가진 유일한 파트너였던 거예요. 이제 한국 쪽을 보겠습니다. 상황이 다를 것 같지만 실은 거울처럼 대칭이에요. 한국은 반도체 세계 2위, 배터리 2위, 자동차 그룹 판매 세계 3위, 조선 2위. 다만 고부가 가치 LNG선은 독보적이죠. 방산 수출 10위. 만드는 건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걸 만들 원재료가 없습니다. 희토류 수입의 약 80%가 중국산이고 연구 자석은 90%입니다. 국내에 상업적으로 캘 수 있는 광산은 사실상 제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전투기, 미사일 전부 희토류 없이는 못 만드는데 그 공급선이 중국 하나에 묶여 있는 거죠. 중국은 2023년 12월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을 금지했고 2025년에는 수출 통제를 더 강화했습니다. 밸브를 잠그는 순간 한국 제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는 구조예요. 정부도 급했어요. 정상회담 18일 전인 2월 5일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 광물로 지정하고 해외 자원 개발 융자 예산을 390억에서 675억으로 약 73% 늘렸죠. 대책은 세웠는데 광물이 없으면 종이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타이밍까지 겹쳤어요.
정상회담 다음 날인 2월 24일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가 10%로 발효됐습니다. 15%까지 인상이 예고된 상태고요. 한국 수출은 직격탄인데 브라질은 이 관세 체제에서 오히려 평균 관세율이 13.6%포인트 떨어지는 최대 수혜국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미국 문이 좁아지는 와중에 미국 IRA 규정까지 발목을 잡습니다. 중국산 핵심 광물이 들어간 전기차 배터리에는 보조금이 안 나와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한국 배터리 3사가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중국이 아닌 곳에서 원자재를 확보하는 게 생존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브라질은 자원은 넘치는데 기술이 없고 한국은 기술은 넘치는데 자원이 중국에 묶여 있다. 브라질은 원자재 함정에서 벗어나야 하고 한국은 중국 공급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트럼프 관세까지 터지면서 양쪽 모두 새로운 파트너가 절실해진 시점에 서로를 발견한 거예요. 브라질의 한국은 정치적 부담 없이 제조업 풀스택을 가진 유일한 나라였고 한국의 브라질은 중국 다음으로 히토류를 수 있으면서 2억 명의 시장까지 딸려오는 나라였습니다. 챕터 2. 새로운 기회의 땅. 서로 필요한 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손잡는 상대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이 딜의 무게가 느껴져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브라질 하면 축구와 삼바, 남미의 개발도상국 정도로 떠올리는 경우가 많죠.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브라질의 GDP는 약 2조 2,900억 달러로 세계 11위입니다. 한국은 1조 9,400억 달러로 15위예요. 브라질 경제가 이미 한국보다 큽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격차가 더 벌어져서 브라질이 세계 8위, 한국이 14위, 브라질이 한국의 약 1.5배입니다. 남미 전체 GDP의 절반을 혼자 차지하는 나라예요. 성장세도 뚜렷해요. 2023년 3.2%, 2024년 3.4%, 한국은 같은 기간 1.4%, 약 2.0%, 선진국 평균을 웃도는 성장률을 연속으로 찍고 있죠. 인구는 약 2억 1,400만, 세계 7위, 일본의 1억 2,500만보다 훨씬 많습니다. 결정적인 건 중위 연령이 약 35세라는 점이에요. 한국은 약 46세, 일본은 49세, 11살 차이. 한국과 일본은 앞으로 소비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인데 브라질은 20년 이상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2억 명이 넘는 인구가 자체 내수만으로 경제를 굴릴 수 있는 시장이에요. 한국 기업 입장에서 브라질은 도와지는 시장이 아니라 들어가야 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브라질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히토류만 놓고 보면 호주, 캐나다도 있잖아요. 호주는 이미 중국 자본이 깊고 캐나다는 매장량 자체가 브라질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브라질은 2,100만 톤을 갖고 있으면서 아직 가공 인프라가 거의 없어요. 한국이 들어갈 빈자리가 가장 큰 나라입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쇠고기, 커피, 설탕 수출국이기도 해요. 식량 자급률이 낮은 한국 입장에서 이건 또 다른 전략적 가치가 됩니다. 주목할 건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이에요. 브라질은 2024년 G20 의장국, 2025년 브릭스 의장국을 연달아 맡았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아마존 벨랭에서 콥30 UN 기후변화회의도 개최했죠. 글로벌 사우스, 즉 개발도상국 진영의 사실상 대표격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완전히 붙지 않는 다국누리 외교를 하고 있어서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한국과 이해관계가 맞아요. 그리고 브라질은 혼자가 아닙니다. 메르코스루라는 남미 공동망의 중심축이에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인구 합산 약 2억 9천만, GDP 합산 2.5에서 3조 달러. 브라질과 손잡으면 이 시장 전체로 가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한국과 브라질의 현재 연간 교역 유무는 11억 달러, 한화로 약 15조 원이에요. 한국 수출 53억, 수입 55억으로 거의 균형 상태고 이미 한국 기업 100여사가 현지에 진출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995년부터 약 30년간 마나우스와 상파울로에서 공장을 가동 중이고 LG전자도 오랜 현지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현대차가 상파울로에서 수십 년째 공장을 돌리고 있죠. 그런데 룰라가 비즈니스 포럼에서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양국 교역은 11억 달러인데 2011년에는 15억 달러에 가까웠다. 우리는 과거에 더 잘한 적이 있다. 지금이 정점이 아니라는 거죠. 올라갈 여지가 크다는 뜻이에요. 브라질 수출투자진흥원은 한국 시장에서 280개의 새로운 수출 기회를 파악해뒀다고도 했습니다. GDP 세계 11위, 인구 2억, 일본보다 많고 한국보다 11살 전문 나라, 남미 GDP의 절반, G20 브릭스 의장국, 메르코스루의 중심, 그리고 경제 규모가 이미 한국보다 큰 나라. 한국이 손잡은 상대는 남반구 최대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이 판 위에서 양국이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3. 땅속에서 우주까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들을 따로따로 보면 MOU 10건, 개별 사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의 그림이 보여요. 자원에서 제조까지, 땅 위에서 우주까지.
양국 산업을 통째로 엮는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합의들은 하나의 인과 사슬로 연결됩니다. 한국이 중국 공급망에서 빠져나오려면 소재가 필요하고, 소재를 확보하려면 브라질에 가공시설을 지어야 하고, 브라질이 그걸 허락하려면 브라질이 원하는 걸 줘야 합니다. 그게 방산과 우주 기술입니다. 출발점은 땅속에 있습니다. 브라질의 히토류 2100만 톤, 니오뷴, 니켈. 한국 기업이 여기에 직접 투자해서 캐고 현지에서 정제 가공까지 끝내는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어요. 단순히 원석을 사오는 게 아닙니다. 가치사슬 자체를 브라질 안에 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나온 소재가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산 원광석이 브라질 공장을 거치는 순간 라벨이 바뀝니다. 메이드 인 브라질. 이러면 미국 IRA 규정을 합법적으로 통과합니다. 이게 한국과 브라질이 노리는 공급망 우회 루트입니다. 한국은 중국 의존에서 빠져나오고, 브라질은 원석 수출국에서 가공국으로 올라서고, 한쪽이 주고 한쪽이 받는 게 아니라 양쪽 다 한 단계 올라가는 구조예요. 브라질에서는 현재 히토류 관련 프로젝트에만 총 132억 헤알, 약 2조 원 이상의 투자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공급망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또 다른 동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3년 엠브라에르의 C390 군용 수송기 도입을 결정했어요. 첫 번째 기체가 2025년 12월 생산 라인에서 나왔고 2026년 말까지 한국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에요. 한국 부품사가 제조 공정에 직접 참여하는 조건이 걸렸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차세대 민항기를 공동 개발하자. 엠브라에르는 보잉, 에어버스 다음 가는 세계 3위 민간 항공기 제작사예요. KAI가 궁극적으로 국산 여객기를 만들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설계, 국제 인증, 글로벌 공급망 노하우인데 이걸 가진 회사가 지구상에 손에 꼽습니다. 수송기 도입을 마중물로 민항기 기술 협력의 문까지 연 거죠. 하늘 위를 넘어 우주로도 이어집니다. 브라질 북동부에 알칸타라 우주센터가 있어요. 남위 2도, 사실상 적도 바로 위. 여기서 로켓을 쏘면 지구 자전 에너지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 대비 연료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발사 비용이 곧 경쟁력인 민간 우주 시대에 이건 지리가 수는 압도적 이점이에요. 이노스페이스의 소령 발사체 한빈 나노가 2025년 12월 이곳에서 첫 상업 발사를 시도했어요. 발사 약 30초 만에 기체가 추락하면서 실패했지만 2026년 상반기 재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시도의 성공을 기대한다고 했고, 룰라도 직접 알칸타라에서 소량 발사체 협력을 확대하자고 화답했어요. 스페이스X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 발사 역량을 갖추려는 한국에게 적도 위의 이 발사장은 전략 자산이 됩니다. 바다 쪽도 빠지지 않습니다. 사절단에 페트로브라스 수장이 포함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브라질은 심해 유전 대국입니다. 이걸 개발하려면 바다 위에 뜨는 거대한 정유시설, FFSO가 필요한데 한 척에 2조 3조 원짜리예요. HD 현대 정기선 회장이 포럼에 직접 나온 건 이 시장 때문입니다. 이미 리우데자네이로의 건설기계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니 브라질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 굴착기와 장비 수요까지 같이 따라오는 구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열쇠가 메르코스르 FTA입니다. EU가 20년간 환경 문제를 들어 질질 끌어온 남미 공동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 한국은 2018년 협상을 시작했다가 멈춰 있었는데 이번에 양 정상이 기묘한 과제로 합의하고 조속히 재개를 약속했어요. 성사되면 브라질 하나가 아니라 인구 2,900만, GDP 2.5에서 3조 달러의 남미 시장 전체가 열립니다. EU가 20년 못 연 문을 한국이 치고 들어간 겁니다. 눈에 잘 안 보이지만 깔린 것도 있습니다. 이번 MOU에 디지털 경제, AI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브라질은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가 종속되는 걸 경계하면서 자체 AI 인프라를 원하는데, 중국 장비는 서방 눈치가 보이고 미국 것은 종속이 두려워요. 정치적 부담 없는 기술 파트너로서 한국 IT 기업들에게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식량 라인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쇠고기 닭고기 수출국이고 한국은 식량 자급률이 낮죠. 룰라가 쇠고기 시장 접근 확대를 직접 요청했어요. 한국이 공장과 기술을 가져오면 우리는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한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자원과 기술의 교환 논리가 식량에도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땅속의 광물에서 시작해서 공장의 배터리와 반도체를 거치고 하늘의 수송기와 민항기를 지나 우주의 발사체까지, 그리고 바다의 해양 플랜트, 디지털 인프라, 식량까지. 이게 한 번의 정상회담에서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따로 떼어보면 MOU 10건이지만 이어서 보면 두 나라의 산업을 수직으로 통합하는 하나의 설계도예요. 챕터 4, 67년 만의 약속. 이런 규모의 합의가 나올 때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긴 하는 거야? 보통 정상회담 MOU는 실행까지 수년이 걸리고 상당수는 종이 위에서 끝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 건 좀 다릅니다. 이미 실물이 움직이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은 상파울루 공장 확대에 11억 달러, 약 1조 1천억 원을 집행 중이고, LG전자는 파라나주에 2억 달러 이상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995년부터 약 30년간 마나우스와 상파울루에서 라인을 돌리고 있고, HD건설기계는 리우데자네이로 공장을 기반으로 추가 투자를 시사했죠. 엠브라에러 C390 첫 기체는 2025년 12월 생산 라인에서 나왔고 2026년 말까지 한국 인도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의 알칸타라 재발사도 2026년 상반기로 잡혀 있어요. 이 실행력의 배경에는 두 정상 간의 신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는 취임 후 세 번째 대면이에요. 2025년 6월 G7, 같은 해 남아공 G20, 그리고 이번 국빈 방한. 9개월 사이에 3번을 만난 겁니다. 이 빈도는 양쪽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독특한 접점이 있어요. 외교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엑셀표 돌리면서 계산하는 엘리트 정치인들이 아니라 프레스 기계에 팔이 찍혀본 소년공 출신의 두 대통령이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공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당했고 정치적 박해를 겪었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던 전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집권했죠. 우리 두 나라 살 길 찾아서 밀어붙이자, 탑다운으로 뚫어버린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찬에서 룰라의 산업재해 흔적이 남은 손을 말없이 잡았고, 룰라가 자신의 X계정에 이렇게 썼습니다. 큰 포옹을 담아 내 형제 이 대통령에게. 두 정상의 AI 합성 포옹 영상이 X에서 조회수 3억을 넘겼습니다. 외교적 수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개인적 유대가 정상 간 합의의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몇 년씩 표류하던 메르쿠스로 FTA 재개, 민항기 공동개발, 희교류 가치사슬 구축 같은 의제들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정상이 직접 밀어붙였기 때문이에요. 룰라가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기업인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다. 문은 열렸습니다. 4년간 행동계획이라는 로드맵도 깔렸어요. 물론 MOU는 시작일 뿐이에요. 광산이 실제로 뚫리고 가공 공장이 돌아가고 FTA가 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약속이 흐지부지된 전례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바마의 TPP를 취임하자마자 폐기했고, 브라질도 보우소나루 시절에 룰라 1기 때 추진하던 남미 협력 프로젝트 대부분을 방치했습니다. 브라질 중국 교역은 한 브라질의 15배가 넘니까 중국 변수도 무시 못합니다. 국제관계 전문 매체 모던 디플로머시도 이번 합의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상징적 격상이 아니라 쪼개지는 세계 질서에 대한 실용적 대응이다.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양쪽의 생존 전략이 만든 결과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번 건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현대차 1.2조, LG 수천억, 삼성 마나우스 공장. 한국 기업들은 이미 브라질 땅 위에 인프라를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한국 제조업의 다음 10년, 그 생존 방향이 찍혔습니다. 뻔한 미국, 중국이 아니라 대서양 넘어 남미였습니다.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10건의 MOU, 4개년 행동계획,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거대한 톱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관세와 중국의 자원 무기화 사이에서 남미를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한국의 이 선택, 과연 통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뇌광이었습니다.